정년퇴직 후 맞이한 나의 하루는 멈춰버린 괴종시계와도 같았다. 아내는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장성한 자식들은 제 가정을 꾸려 둥지를 떠났다. 사남매가 북적이던 넓은 집에는 이제 정막만이 주인이 되어 밤이 되면 내 숨소리마저 벽에 부딪혀 외롭게 되돌아왔다. 아침에 눈을 떠 의미 없는 TV 채널을 돌리다. 점심에는 동네 기원에서 내기 바둑 몇 판을 두고 저녁이 되면 홀로 끓인 된장찌개에 소주잔을 기울이는 일상의 반복. 63년의 세월이 내게 남긴 것은 달아빠진 무릎 관절과 혈압약 봉투, 그리고 먼지 쌓인 앨범 속 희미해진 옛 추억뿐이었다. 고등학교 동창회 문자를 받은 것은 그런 날들이었다. 40년 만에 동창회. 까까머리 교복을 입고 온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의 친구들. 솔직히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6급 주사로 퇴직한 내 삶은 사장이 되고 교수가 된 친구들 앞에 내놓기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박진성이는 옛날부터 조용하더니 사는 것도 재미없게 사네. 뒤에서 들려올 그 수군거림이 두려웠다. 그날 저녁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늘 바빴지만 하루 한 번 안부 전화는 빼먹지 않는 속 깊은 놈이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주말에라도 저희 집에 오셔서 손주들이랑 같이 저녁 드시라니까요. 먹었다. 너희나 잘 챙겨 먹어라. 나는 친구들 만나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텅 빈 집의 정막이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 다시 동창회 문자가 눈에 들어왔다. 마음 한구석 꺼진 줄 알았던 불씨 하나가 파르르 떨려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 반짝이는 눈으로 문학 동아리에서 시를 읊던 그녀. 어쩌면 그녀도 오지 않을까 하는 늙은 소년의 부질없는 기대감. 결국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20년 전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낡은 양복을 꺼내들었다. 약속 장소인 호텔 연회장은 이미 낯선 중년들의 시끌벅적한 열기로 가득했다. 이름표가 없었다면 누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야, 박진성. 너 박진성 맞구나? 이야, 이 자식, 세월을 아주 정통으로 맞았네.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외쳤다. 돌아본 얼굴 위로 40년이라는 세월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굵어진 목과 희끗희끗한 머리, 사업하는 사람, 특유의 번들거리는 얼굴. 하지만 장난기 가득한 그 눈웃음만은 18살 소년의 그것 그대로였다. 최경환. 고등학교 3년 내내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고 땡땡이를 치고 미래를 함께 꿈꿨던 내 가장 친한 친구. 경환이, 너 이놈아. 너는 세월을 아주 피해갔구나. 회장님 다 됐네. 어색하게 내뱉은 내 말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끌어안고 등을 두드렸다. 그의 단단한 등 뒤로 뜨거운 것이 울컥 하고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그래, 내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내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를 위해 주먹을 날려주던 친구가 있었지. 경환이는 이번 동창회의 총무이자 모든 경비를 혼자 부담한 주인공이었다.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그는 세월의 풍파 속에서 더욱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이끌고 중앙 테이블로 가 직접 술잔을 채워주었다. 진성이,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조용하고 묵묵하고. 그래도 의리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였지. 너 그때 내가 옆 학교 놈들이랑 시비 붙었을 때 말없이 나라차기 날렸다가 같이 정황 먹었던 거 기억나냐? 하하. 내가 그 빚 오늘 술로 다 갚으마.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나는 그가 따라주는 술을 연신 받아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굳게 닫혔던 내 마음의 빗장도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한참 동안 옛 추억에 잠겨 있을 때였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여자 동창들이 들어섰다. 그 속에 시간이 멈춘 듯한 한 사람이 있었다. 오서연. 내 18살 시절 심장을 통째로 쥐고 흔들었던 이름. 칠판보다 하얗던 피부, 책장을 넘기던 가느다란 손가락, 그리고 내가 말만 걸어도 수줍게 붉어지던 뺨. 40년의 세월도 그녀의 고운 자태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곱게 늙었다는 말이 저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리라. 나는 차마 아는 척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술잔만 만지작거렸다. 내 심장이 쿵, 쿵 하고 녹슨 엔진처럼 느리고도 무겁게 다시 뛰기 시작했다. 경환이가 내 마음을 읽었는지 씩 웃으며 서연의 손목을 이끌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서연아, 이 친구 기억나? 우리 반에서 제일 조용했지만 마음만은 제일 뜨거웠던 박진성이. 너 좋아한다고 온 동네 소문이 자자했었는데. 경환의 짓궂은 말에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럼 기억나지. 진성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 한결같네. 멋있어. 그녀가 나를 보며 수줍게 웃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그녀의 미소. 나는 그 순간 다시 18살 소년으로 돌아가 버렸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작은 꽃집을 하며 어렵게 산다는 소식을 다른 친구에게서 전해 들었던 터라 그녀의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 더 마음 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그날 밤 40년간 녹슬어 있던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오서연이라는 이름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번에야말로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동창회는 성공적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진달래 동기회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게 되었다. 물론 그 모든 중심에는 총무인 최경환이 있었다. 나는 오직 서연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임에 나갔다. 우리는 조금씩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자 40년의 공백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풋풋했던 추억을 이야기하고 각자 살아온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며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들었다. 한 번은 그녀가 학창시절 내가 몰래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들국화 꽃다발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나만의 비밀이었다. 그녀는 그때 내 마음을 알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그 꽃, 아직도 내 낡은 시집 속에 끼워져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40년의 세월을 통째로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동창회 모임이 파하고 모두가 돌아간 뒤 경환은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차 안에 단둘이 남자 두 사람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봤지? 박진성 저놈 너한테 완전히 빠졌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군. 경환의 말에 서연이 피식 웃었다. 마음 약하고 외로운 남자야. 조금만 더 흔들면 되겠어. 그나저나 들국화 이야기는 어떻게 알았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더라. 그거 진성이 놈 일기장 훔쳐봤을 때 적혀있던 거지. 하하, 순진한 놈.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을 줄이야. 작업은 순조로우니 오빠만 믿으라고. 나는 물론 그들의 추악한 이면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세 번째 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경환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마이크까지 잡고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자, 사랑하는 내 친구들. 내가 오늘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 잠시만 조용히 해줄래?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소란스러웠던 장내를 순간 휘어잡았다. 우리가 이렇게 40년 만에 다시 만난 것도 큰 인연인데 앞으로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함께 늙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우리 동기 중에 나처럼 운이 좋아 성공한 놈도 있지만 다들 알다시피 병으로 고생하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자식들 눈치 보며 어렵게 사는 친구들도 많아.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있는 서연에게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따뜻한 동정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건 우리 진달래 동기회 상조회를 만드는 거야.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자는 거지. 경조사비는 물론이고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자식들, 결혼 자금이 부족할 때 우리 동기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야. 어때, 멋지지 않냐? 그의 제안에 모든 동창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를 돕자는 좋은 취지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화는 그 자리에서 바로 상조의 계좌를 만들었고 많은 친구가 즉석에서 회비를 납부했다. 물론 가장 큰 금액인 1천만 원을 쾌척한 것은 경환, 자기 자신이었다. 뒤풀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내게 경환이가 따로 다가와 어깨동무를 했다. 진성이,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서연이 때문이지, 임마. 내가 다 알아. 보기 좋다, 정말.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근데 진성아, 내가 너한테만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경환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진지한 근심이 서려 있었다. 서연이 사실 많이 힘들어.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가게도 곧 넘어가게 생겼대. 내가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극구 사양하더라고. 이번 상조에도 사실 내가 서연이 좀 자연스럽게 도와주려고 만든 거야. 다른 친구들 눈치 안 보게. 그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다. 역시 내 친구 경환이는 속이 깊고 의리가 있는 놈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진성아, 네가 상조회에 좀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 네가 큰 돈을 내면 다른 친구들도 따라서 낼 거고 그럼 우리가 서연이를 도와줄 명분이 생기잖아.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내 마음을 완벽하게 꿰뚫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다. 그리고 한평생 너만 바라본 순정파. 박진성이가 40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서연이를 챙겨준다는 걸 보여주는 멋진 기회이기도 하고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아들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아껴뒀던 돈이었지만 지금 내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40년간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여인, 그녀의 슬픈 얼굴을 다시 웃게 해줄 수만 있다면. 다음 날 나는 경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환아, 나 1억 정도 투자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수화기 너머로 경환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몰랐다. 40년 지기 친구의 그 웃음소리가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악마의 서곡이었다는 것을. 1억 원. 내 통장 안에서 숫자로만 존재하던 그 돈이 이제 곧 서연의 미소를 되찾아줄 실탄이 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오히려 내 남은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첫사랑을 위해 퇴직금을 썼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며칠 뒤 아들 내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넌지시 운을 띄웠다. 지훈아, 아버지가 요즘 동창회에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친구들끼리 좋은 뜻으로 상조회를 하나 만들었다. 어려운 친구들도 돕고 경조사도 챙기는 일종의 품앗이 같은 거지. 그래서 말인데 나도 거기에 좀 보태려고 한다. 내 말을 듣는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는 아들은 숫자와 계약에 있어서는 나보다 훨씬 냉철하고 이성적인 놈이었다. 아버지, 갑자기 상조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요. 친구분들끼리 하는 거라지만 돈 문제는 늘 조심하셔야죠. 총무는 누구고 회계관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총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최경환이라고 사업도 크게 하고 아주 믿을 만한 놈이다. 인터넷 뱅킹으로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어. 최경환이요? 아버지,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아들은 굳은 얼굴로 스마트폰 화면을 내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몇 년 전에 인터넷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중견 건설사 경환건설, 유동성 위기 끝에 최종 부도 처리. 아버지 친구분 회사, 여기 맞습니까? 3년 전에 이미 부도 났는데요. 동창회 총무 맡으신 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단순한 품앗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 퇴직금 노리는 동창회 사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들의 논리적인 지적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검색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기사였다. 하지만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40년 지기 친구를 아들 앞에서 사기꾼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다 지난 일이다. 지금은 베트남에서 더 크게 재기해서 잘 살고 있어. 네가 뭘 잘 모르는구나.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너희도 피곤할 테니 이만 가보거라.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뒤로 한 채 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경환을 따로 불러냈다. 그리고 아들이 보여준 기사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이야기를 듣는 경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었구나. 진성아, 너한테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창피해서 말 못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사업이 망하고 아내와도 이혼했으며 죽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나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어. 그래서 베트남에서 정말 맨주먹으로 다시 시작한 거야. 이제 거의 다 재기했고. 이번 상조에는 사실 나 같은 실패를 겪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만들고 싶었던 거야. 네 아들 걱정하는 마음, 내가 왜 모르겠냐? 하지만 진성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40년 지기인 너까지 나를 의심하면 나는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그는 내게 상조의 통장의 인터넷 뱅킹 조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언제든 매일 확인해봐. 나는 투명하게 운영할 거니까. 그리고 이건 우리 상조회에서 도와줘야 할 친구들 명단이야. 라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종이에는 서연의 이름을 포함한 몇몇 동창들의 이름과 그들의 딱한 사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친구의 실패를 의심했던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아, 내 친구는 이런 놈이었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놈, 자신이 힘들어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놈. 나는 그날 오후 은행으로 향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상조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했다. 1억을 송금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다. 아들의 경고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 아비를 향한 과한 걱정이었을 뿐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경환은 약속대로 매일 저녁 단체 카톡방에 그날의 통장 잔고를 찍어 올리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다. 서연에게서는 진성아, 너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러워. 라는 존경심 가득한 문자가 왔다. 나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건설업계에 종사하던 그 친구 영철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난번 술자리에서 경환의 험담을 하다 쫓겨났던 바로 그 친구였다. 진성아, 나 영철인데. 너한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너 혹시 경환이 놈 믿고 어디에 돈 보태거나 그랬냐? 그의 목소리는 술 기운 하나 없는 아주 진지한 목소리였다. 그 자식, 그냥 부도난 게 아니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자재 빼돌리고 하청업체에 대금 수십억 원을 떼먹고 베트남으로 튀었다가 얼마 전에 몰래 귀국한 거야. 지금 사기죄로 지명수배 직전이라고. 내가 그놈한테 돈 떼인 하청업체 사장을 직접 만나고 오는 길이야. 제발 내 말 믿어라. 그놈 지금 너희들 퇴직금으로 마지막 한탕 해먹고 완전히 뜨려는 속셈이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증언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미친 사람처럼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최경환 사기, 경환건설 피해자 모임. 밤늦도록 검색하자 끔찍한 진실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영철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는 상습적인 사기꾼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당장 경환에게 전화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내 1억은 내 전 재산은. 그리고 서연은? 서연이도 한패인 걸까? 아니면 그녀 역시 피해자인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나는 결국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어쩐 일이야, 진성아? 이 늦은 시간에. 아니, 저기 서연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괜찮은 거지? 가게 문제라든가. 나는 차마 경환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빙 둘러 물었다. 그녀는 내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느꼈는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괜찮지. 다 너랑 그리고 경환이 덕분이야. 참, 경환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친구 요즘 베트남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든가 봐. 그래도 우리 동창들 돕겠다고 발 벗고 나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지 않니? 겉은 그래도 속은 정말 깊은 친구야. 너처럼.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환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신뢰가 묻어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진성이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경환이는 절대 우리를 배신할 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네가 있어서 나는 정말 든든해. 그녀의 다정한 위로. 그것은 지옥의 문턱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악마의 손길이었다. 나는 그녀의 그 말에 내가 찾아낸 모든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들을 외면해버리고 말았다. 그래, 서연이가 저렇게까지 믿고 있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영철이가 무언가 오해했거나 아니면 경환이를 질투해서 거짓말을 한 거겠지.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아름다운 거짓을 추악한 진실보다 더 믿고 싶었다. 제오장 텅 빈 축배, 그리고 마지막 문자. 나는 서연의 다정한 목소리를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꽉 붙잡았다. 그래, 그녀는 죄가 없다. 경환이를 오해한 내 친구가 나쁜 놈이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잠시의 해프닝일 뿐일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40년간 품어온 내 순정이 고작 뜬 소문 따위에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다고 믿고 싶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경환은 약속대로 단체 카톡방에서 유쾌한 총무 역할을 계속했고 서연은 내게 가끔 안부를 묻는 다정한 문자를 보내왔다. 나는 그들의 거짓 연극 속에서 위안을 얻는 기꺼이 눈을 감은 바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정기 모임 날이 되었다. 나는 서연을 볼 생각에 아침부터 옷을 고르며 마음이 들떴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모임을 주관해야 할 경환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단체 카톡방에도 오늘은 어디서 모인다는 공지가 올라오지 않았다. 모임을 하루 앞둔 어젯밤, 경환은 카톡방에 이런 글을 남겼었다. 친구들아, 나 베트남에 급한 출장이 잡혔다. 계약건만 성사시키면 우리 상조의 기금도 2배로 불려줄 수 있을 것 같다. 내일 저녁까지는 무조건 돌아와서 우리 모임 참석할 테니 먼저들 한잔하고 있어. 내가 다 쏠게. 총무가 오늘 바쁜가? 비행기가 연착됐나? 전화도 안 받네. 동창들이 하나둘씩 카톡방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 역시 불안한 마음에 경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서연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그녀의 전화기는 아예 꺼져 있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이 내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지난번 술자리에서 친구가 외쳤던 야반도주라는 단어가 망령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와 몇몇 동창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번 모임 장소였던 식당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경환도 서연도 보이지 않았다. 식당 주인은 오늘 예약 없었는데요? 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야,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냐?
둘이 연락이 동시에 안 되는 게 설마 베트남에 같이 간 거 아니야? 바로 그때 한 친구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상조의 통장. 그거 어떻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제발. 그 말에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동기회 상조의 계좌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로그인을 하고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그 짧은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내 눈앞에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입금, 입금, 입금. 수십 명의 동창들이 보낸 5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맨 위에 선명하게 찍힌 내 이름과 입금 1억 원. 총 잔액은 2억 3천만 원에 달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단 한 줄의 출금 내역. 출금 2억 3천만 원. 이체 메모 해외 송금 via ETNAM. 출금 날짜는 바로 어제 경환이 베트남으로 출장을 간다던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몇 번이고 화면을 새로 고침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텅 비어버린 계좌. 잔액 0원.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경환의 그 만족스러운 웃음소리. 역시 내 친구야. 라며 내 등을 두드리던 그의 손길. 고맙다며 눈물 짓던 서연의 가녀린 얼굴.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40년 우정을 조롱하며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소리였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 첫사랑과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남은 인생 전부를 훔쳐 달아나 버렸다.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과 단절했다.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술만 마셨다. 아들의 전화도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40년 지기 친구와 첫사랑에게 버림받은 늙은 바보.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나를 집어삼켰다. 이대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모두에게 속죄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페인처럼 며칠을 보냈을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녀석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되자 걱정이 되어 달려온 것이었다. 방 안 가득한 술병과 엉망이 된 내 행색을 본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왜 이러고 계세요? 대체 무슨 일이세요? 나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평생을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고 강한 아버지로 살아왔는데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은 내 앞에 주저앉아 내 거친 손을 붙잡고 울었다. 아버지 다 들었어요. 친구분한테. 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죠.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아들의 뜨거운 눈물에 내 안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생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내 어리석었던 순정, 내 공허했던 노년, 그리고 처참하게 배신당한 내 서러운 인생을 모두 토해내듯 울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무뎌지기는 했다. 경찰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두 사람이 위조 여권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되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최경환과 오서연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1년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그 호텔 연회장에 가지 않는다. 대신 나와 같은 피해를 본 몇몇 동창들과 허름한 동네 식당에 모여 가끔 소주잔을 기울인다. 우리는 더 이상 40년 전의 추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혈압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식들은 시집장가를 갔는지, 그런 시시콜콜한 오늘의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식당에서 헤어지며 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진성아, 그래도 말이야. 그 일 덕분에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어. 나는 그 말에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40년의 우정과 첫사랑은 1억짜리 피눈물의 고지서 한 장을 남기고 내 인생에서 현상되었다. 비싸고도 혹독한 수업료였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진짜 사람들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18살의 소년을 꿈꾸지 않는다. 63세의 박진성으로 나의 진짜 두 번째 인생을 오늘부터 시작한다. 폐인이 된 나를 발견한 아들은 그날로 며칠간 우리 집에서 머물렀다. 아들은 나를 다그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어지러운 집을 치우고 따뜻한 밥을 지어 내 앞에 내밀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따뜻한 밥상 앞에서 나는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다. 아들은 내가 밥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옆자리를 지켜주었다. 아버지. 제가 변호사 친구놈한테 알아봤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해외로 도피한 사기꾼들 잡는 게 쉽지는 않대요. 돈을 되찾을 확률도 솔직히 희박하고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인터폴에 공조 요청하고 현지 영사관 통해서 계속 압박 넣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나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됐다 아들아. 네? 그냥 다 잊자. 그 돈 그냥 내 인생 수업료 냈다 생각할란다. 더 이상 그놈들 생각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 아들은 내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따를게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하세요. 무슨 약속? 다시는 혼자 끙끙 앓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든 저랑 상의하시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식사 거르지 않겠다고요. 저 아버지 그렇게 무너지시는 거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아들은 매일 저녁 퇴근길에 우리 집에 들렀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이 결혼한 이후 지난 10년간 나눴던 대화보다 더 많은 대화를 우리는 그 며칠 동안 나누었다. 나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라는 내 이름을 아들 녀석 덕분에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제8장 40년의 종착역, 그리고 새로운 출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내 삶은 많이 변했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집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지 않는다. 주말이면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 녀석의 재롱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낙이 되었다. 그리고 평일에는 나와 같은 피해를 본 몇몇 동창들과 함께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경찰에게서는 몇 달 전 마지막 연락이 왔다. 최경환과 오서연이 베트남 현지에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빼돌린 돈은 이미 대부분 탕진한 후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상할 만큼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머나먼 타국의 범죄자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봉사활동을 마친 뒤 동창들과 허름한 동네 식당에 모여 소주잔을 기울였다. 우리 모임의 이름은 더 이상 진달래 동기회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냥 친구라고 서로를 불렀다. 진성아, 너 요즘 얼굴 정말 좋아졌다. 아드님이랑도 사이좋아 보이시고. 한 친구가 내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자네야말로. 자네 딸내미 이번에 시집간다며? 내가 부조금 두둑이 할 테니 걱정 마. 나는 웃으며 답했다. 우리는 더 이상 40년 전의 빛바랜 추억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혈압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식들은 언제 결혼하는지, 그런 시시콜콜하지만 살아있는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작은 기쁨을 축하해주며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식당에서 헤어지며 영철이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처음 경환의 정체를 내게 알려주었던 바로 그 친구였다. 진성아, 그래도 말이야. 그 일 덕분에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어. 안 그래? 나는 그 말에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40년의 우정과 첫사랑은 1억짜리 피눈물의 고지서 한 장을 남기고 내 인생에서 현상되었다. 비싸고도 혹독한 수업료였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진짜 사람들을 얻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 나는 더 이상 18살의 소년을 꿈꾸지 않는다. 63세의 박진성으로 나의 진짜 두 번째 인생을 오늘부터 시작한다.